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넉넉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여유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점을 의식했을까요?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가 400만 원이 넘는다고 공개를 하면서 이 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상당히 긴 5일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채비를 하시고 나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고향으로 가시는 분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 현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손성민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 주시죠.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진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591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로 실시간 상황 폐쇄회로 화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입니다.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이 몰려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천 방면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호법분기점에서 일죽분기점까지 약 15km 구간 통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50분, 대전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월요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 자, 송 기자가 귀성길에 오른 시민분들도 좀 취재를 열심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민들 표정 오늘 어땠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기차역과 휴게소도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설렘 표정으로 고향에 가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연휴가 길어서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차를 오래 못 타서 티켓도 힘들게 구했어요. 좀 주말이 붙어 있어서 좀 내려가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너무 오랜만이라 네, 너무 가면서 설레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한 오늘부터 18일까지 버스와 철도는 운행 횟수를 17,000회 넘게 늘렸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는 연휴 막바지인 17일과 18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막차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명절엔 특히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향 대신에 해외여행을 선택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휴가를 내면 뭐 최장 한 9일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해외로 떠나시는 분도 꽤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인천국제공항 현장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인천국제공항 지금 좀 붐비는 상태인가요? 전해 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출국장입니다. 항공권 확인과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오후 들어 출국하려는 인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레는 모습으로 출국 수속을 밟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친구들은 전부 치러 시댁 가는데 저는 여행 가서 좋아해요. 우리 신랑 만세. 연휴 하루 전인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12만 1000명이 국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엿새 동안 1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루 평균 20만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역대 추석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휴가를 이틀 더하면 연휴가 9일이나 되는 만큼 장거리 여행객도 많습니다.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이렇게 여행 간 게 처음이거든요. 추석 연휴가 이번에 좀 길어서
연휴 기간엔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곳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은 이미 만차여서 주차 장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빠르고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에도 오늘 6만 명이 찾는 등 연휴 기간 전국의 국내선 이용객도 11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전날 정치권에서 늘 약간 캘린더처럼 하는 게 있죠. 귀경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귀경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께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여야 정치인들 각각의 기차역을 찾아서 인사를 좀 올렸어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받아놓으십시오. 받아놓으세요. 자라! 화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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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찬 연휴를 보내시는 동료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한가위 추석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셔서 오손도손 또 담소하시고 맛있는 음식에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인사를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모습도 좀 보죠.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자, 지난 설 명절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등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나오는 모습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 대국민 추석 인사였습니다. 자,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각각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 상으로는요.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우선 오늘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이게 7월부터 최근 오늘 나온 결과까지 쭉 지금 이게 시계열 자료잖아요. 쭉 보시면 아래쪽이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위쪽에 빨간색이 이제 부정평가인데 아래쪽 보시면요. 오늘 나온 내용은 20%입니다. 직전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죠. 쭉 보시면요. 7월에는 29%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직전에는 23% 그리고 오늘은 20%짜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그 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지금 70%. 자, 이 모습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금 상태가요.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대통령 지지율 전 정부 들어서 지금 최저입니다. 20%. 다음번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이렇게 최저 기록을 한 이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정 과제를 조금 어려운 과제를 설정을 지금 많이 했죠. 예. 특히 뭐 대표적인 것은 의료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정권도 사실상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이고 임기 초반에 거의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예. 1년에 400명씩 10년간 의대를 증원시키겠다고 했을 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그 국정과제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전국에서 펼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저항감에 부딪혔을 때 우선 원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킬러 문항을 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난제가 쌓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좀 어려운 과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처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 저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개혁과제는 펼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점수입니다. 태도 점수요. 태도 점수는 더 높일 수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 부분마저 약간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 고집하면서 예. 태도 점수까지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과제는 설정을 잘했는데 예. 이 태도가 나쁘니 이것까지 같이 깎아먹다 보니까 지지율이 엄청나게 추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국정의 방향타를 좀 바꾸시고 예. 대통령께서도 조금 업무 스타일을 조금 바꾸는 그런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너무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좀 거부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도 의휘도 그리고 단어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시고 예. 대통령 다음을 좀 회복하시면 이 국정과제를 언젠가는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지율은 그때 다시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께서 바꿀 부분은 좀 바꾸는 것도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감 있는 말보다는 신중한 말, 그 태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조언이시네요.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께서는 지지율, 뭐 지지율 분석하고 있는데 이 20%를 오늘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목숨, 생명이라고 해야겠죠.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도박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목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20%의 낮은 그러니까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보다는 부정평가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부정평가. 70%입니다, 지금.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화가 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10명 중에 7명의 국민들은 직무 수행 하지 마라고 지금 신호를 보는데 더 위기라는 것들은 보수에서조차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갤럽 조사를 비교했을 때 보면요. 예. 지금 70대, 60대, 70대가 기본적으로 그 지지층이었는데 그렇죠. 70대에서 보면은요. 지금 48%가 부정평가입니다. 지난번엔 45대 47이었어요. 예. 긍정 45, 부정 47인데 예. 이번에는 긍정 37, 부정이 48입니다. 70대가. 그다음에 TK조차 돌아섰습니다. 지난번에는 35대 57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잘한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49였죠. 예. 근데 이번에 TK 쪽에서도 못한다가 57이에요. 좀 많이 높아졌어요. 완전 57이면 과반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PK 쪽은요 이미 넘어가서 잘한다는 22, 못한다가 68입니다. 특히 충청 보십시오. 충청을 세세하게 보면 잘한다가 19%고요. 그 중도 중립적인 대전 충청 쪽에 못한다가 6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국정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무너져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MBN에 오다 보니 전광판에 대통령실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오셔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길을 가세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낭떠러지로 가는 그런 국정 수행 능력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직무 수행이 정지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개혁을 왜 합니까?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예. 멈춰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그러니까 20%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에 대한 두 분의 분석인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화면 보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파란색이 민주당, 그 밑에 국민의힘,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작은 정당들인데요. 위에 큰 정당 두 개를 보시면 오늘 나온 기준으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입니다. 그런데요. 7월만 했어도 사실 국민의힘이 30% 중반까지 가면서 꽤 민주당과 차이가 좀 났어요. 근데 8월 들어서 약간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오늘은 약간 갭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라는 걸 뭐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절대값 자체는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약간 하락하는 모양이 최근 2달 정도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요 분석 좀 해보죠. 신윤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여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로 새로 들어선 시기입니다. 최근 2달 정도를 보면은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은 현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지난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생각나는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발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는 대표인데 여당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실망이 이렇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당대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본인의 명확한 입장들이 예전에 한동훈 맛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갖고 주장을 하려면 강하게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합을 맞춰서 당정에서 성과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스탠스를 명확히 가져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뭐 여야 의정 협의체, 뭐 26년 정원에 대한 유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패싱되고 만찬도 패싱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당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느냐? 그랬을 때는 제대로 최상병에 대한 뭐 공감대도 형성을 못하고 있고 설득 중이라고 하면서 성과도 안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한 실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같이 반영된 수치들로 지금 이렇게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본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냐. 예전에 정말 비대위 위원장 하고서는 총선 패배를 무릅쓰고서는 이렇게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의 검증 시기인데 역시나 정치 초보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실력 행사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은 나와 계신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보다 가장 낮은 수치를 각각 기록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수치 자체 절대값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너무 높게 나오는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과 정부는 뭐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사항들, 예를 들면 뭐 경제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어떤 일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이슈, 문제들은 일단은 정부에게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정부보다는 좀 지금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는 게 자연스러웠던 흐름이다 보고 저는 물론 뭐 그 지지율이 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면 첫 번째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와서 뭔가 좀 당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을 무엇을 밝히느냐 그것보다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식으로만 해서 비전 어떤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없다. 두 번째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경선 출마할 때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총선 백서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발간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어떤 같은 어떤 그 좀
보폭은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물 밑에서는 좀 치열하게 좀 논쟁을 하면서 특히 어떤 절차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과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그냥 한동훈 대표 처음에 2026년도 던지보다는 당내 특위를 만들어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어떤 절차적 어떤 위험 관리 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 노력이 저는 좀 많이 좀 앞으로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여야 정치인들의 귀성길 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추석 인사 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또 그와 그 시점과 비슷한 때 지지율 조사 결과 나와서 같이 좀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이른바 이제 떡값 얘기인데요. 뭐 명절이 되면은 과거에는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추석이나 뭐 설 떡값 그래갖고 뭐 약간 상여 비슷한 걸 지급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많이 좀 사라지긴 했죠.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많은 횟수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 그러네요.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추석 휴가비입니다. 뭐 명칭은 뭐 떡값이기도 하고 휴가비도 하고 뭐 명절비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뭐 추석 휴가비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배경이 국회 본회의장인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 요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사실 국회가 최근에 이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는 거는요. 서로 소리 지르는 거, 서로 비꼬는 거, 희한한 단어를 동원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 뭐 이런 게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모습 좀 따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들어보시죠.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챙겨한 줄 아세요? 소관을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챙겨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회고시키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악당 위원장과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국무위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가 문을 여는 것도 지각이에요.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상태에서도 방금 보셨죠. 물론 모든 300명 모든 의원이 다 저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는 그런 장소와 그런 안건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싸웁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의식을 좀 했을까요? 너무 싸우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오늘 추석 휴가비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의지, 생각을 밝히신 분이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인데요. 요 얘기를 하군요. 본인한테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 424만 원이라고 그러죠. 424만 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통장에 424만 원 추석 휴가비가 딱 찍혀 들어왔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서 공개를 좀 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알고 보니까 뭐 세비 한 30% 정도를 꾸준히 기부한 의원으로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런 맥락인데 추석 휴가비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이걸 또 한동훈 대표가 공유를 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따박따박 혈세 들어오는 거 이거 좀 면목 없습니다. 이거 공감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정리 좀 해볼까요? 국회의원들 명절 휴가비 등등등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및 경비, 통상 이제 세비라고 칭하죠. 뭐 일반 수당, 뭐 정부수당 이런 거는 약간 월급 개념이고요.
명절 휴가비는 1년에 2번이 지급이 돼요. 설, 추석. 그럼 합하면은 7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각각 2번에 걸치니까. 그리고 다 합치면 연간 1억 5천,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특히 이 명절 휴가비요. 이게 국회의원들 1년에 한 800만 원 가까이 받는 건데 지금 정부의 5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명절 상여금이 없다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오늘 또 마침 두 분 전직 의원 나와 계셔서 이 얘기 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솔직히 이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2번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이 명절 휴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역 의원한테 받아보셨잖아요. 이거, 예. 이거 좀 근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워낙 의정활동 정신 없어서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세비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건데 예. 막상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까 예. 424만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예.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많은 직장들이 과거와 달리 좀 이 명절 상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약간 이 관리직을 할 수 있는 5급 이상들은 이게 전혀 없다 그러는데 같은 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은 한 4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지금 국회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예. 장차관급이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비들이나 이런 기본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책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추석이나 구정에 명절 휴가비 국회의원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받아서 이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보면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에 보면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받는 분도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대 국회가 워낙 성과보다는 서로 갈등과 강대강 대치가 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도대체 너네 뭐 하는 거냐, 일하고 있는 거 맞냐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비판들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여비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병원에 왔고 의대 교수 하다 보니 명절 휴가비 들어왔는데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받으셨어요? 예, 근데 들어오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떡값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국회의원 때보다는 상당히 적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적어졌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의사, 간호사 똑같이 지금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기관에선. 그래서 소소하게 100만 원 미만 정도로 받는 것도 한번 이번 3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매번 이런 뭔가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에 대한 얘기만 되고 있지 실질적인 성과는 안 되기 때문에 김미애 의원이 처음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기부 행렬하고 다음 명절 휴가비는 눈높이에 맞게 좀 조정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또 국민들도 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신영 전 의원님이 이제 전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저게 많은 거였군요. 아까 실감하셨나 보네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분도 과거에 국회의원 한번 하셨었는데 뭐 이른바 이제 명절 떡값, 그러니까 뭐 휴가비, 뭐 명절비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국민은 이런 한 푼 못 받죠. 자기가 세금 내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명절에 떡값 850만 원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85. 권위와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가격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놔야죠. 저처럼 이 주장을 내부에서 강력히 하면서 세비 반납 운동, 특권 내려놓는 운동 이걸 누군가 해줘야 돼요. 자, 홍석주 전 의원님께도 그러니까 설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1년에 2번 합하면은 424만 원씩 2번이니까 거의 850만 원이 돼요, 거의. 아니 이거 명절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홍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신영 의원님도 그렇고 현역일 때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지금 이제 실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액수를 이제 보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여기 이제 정근수당이라는 이런 어떤 명절 휴가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정하다 보고 이제
국회의원 1년 세비를 이제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화면이 좀 있는데 그거 좀 한번 딱 띄워서 볼까요? 그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주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1억 6천이 조금 덜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또 지출이 또 많은 면도 또 분명히 또 있습니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김미 의원처럼 계속 꾸준히 이제 저런 어떤 세비를 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기부를 꾸준히 분들도 해왔다고 예, 그러네요. 많고 그리고 과연 저거를 이제 낮추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한동훈 그 대표는 지난번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뭐 중위소득으로 이제 낮추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를 좀 낮추는 그런 그 이야기도 강력하게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면은 조금 이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든 어떤 무슨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감옥에 가 있다. 수감 상태인데. 예, 수감 상태도 돈을 받아요. 그럴 때는 그럼 끊자.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당연히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수당을 사실은 좀 더 이제 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광의의 이제 공무원 구조 틀 아래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연휴 내지는 또 이런 명절 수당 이런 문제도 전체 공무원의 어떤 그 세비 구조 안에서 수당을 저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 휴가비 이런 명목인데 이게 돈을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데 그냥 항목을 설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진짜 휴가비 차원이 아니라 뭔가 수당을 붙여서 그냥 늘리는 차원이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과거에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는요,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방향은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올해 초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세비 얘기를 좀 해요.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2월이거든요. 그때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영철 의원. 네. 제가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 중위소득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게 가구당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하면 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기준, 4인 가구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중위소득이 500만 원대더군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한 1,100만 원 되거든요. 평균 잡으면은. 그럼 2배 이상인 건데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받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네요. 뭐 경제학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임금은 절대 낮출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혁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도 개혁해야 되고 뭐 국민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뭐 노동 문제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개혁 과제가 많은데 정치 개혁 과제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대단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뭐 이대남이고 뭐 자꾸 20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국회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뭐 500을 하든지 뭐 400을 하든지 한시적으로 국회가 이것을 낮춰서 국민의 신뢰를 정치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지금 월급 뭐 몇백만 원 더 받는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가난한 분이 국회의원 되는 경우는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자금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선거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치개혁 과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세비를 좀 낮추고 스스로 못할 겁니다. 아마.
세비 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이 세비를 획정하고 예.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시적으로 갖도록 그 정치개혁 과제를 아마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전부 다 찬동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또 저항이 있겠죠. 예. 하지만 22대 국회가 특히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사실 정권 때마다 세비 줄이겠다는 공약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근데 네.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은 없습니다. 왜 쉽지 실천이 이렇게 안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세비 논란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밥값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국민들이 세비로 일하라고 했는데 밥값 못하니까 너무 많다. 그렇죠. 중소는 내려라. 아니 밥값을 잘하면은 돈 많이 주는 거 아깝지 않다 그럼요. 이런 말씀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정부직 공무원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중위소득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장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앞서 받으신 2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세비를 지금 연봉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더 받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국민운동표에 맞추려면 중위소득 그 수준에서 다 맞춰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상여금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을 못 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 저는 이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논박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면 세비를 낮추면 국회의원들 일을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체질적으로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4인 중위소득으로 50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500만 원대도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구민이 17만에서 20만입니다. 예. 그들의 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역구민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1억 4천 정도는 본인이 쓰는 돈이 아니라 뭐 화한, 그다음 경조사비,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나는 지역구민과의 소통과의 어떤 여러 가지 드는 경비들을 따졌을 때는 또 크게 또 뭐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론으로 돌아와서 예. 그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직책을 운영하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밥값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영 주장님은 국회의원들 다 따지고 보면 활동비 참 많이 드는데 다 그런 거 감안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군요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돈 얘기니까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도 않고 쉽지 않으니까 여태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마 조금 이슈가 좀 됐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끝에 그 이슈의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덕힘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 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북한 우라늄 시설 공개.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뭘 공개를 하더니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힘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저 우라늄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공개된 사진 영상들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합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동지께서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우리 원자력 부문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글쎄요, 누구는 뭐 보기만 해도 힘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군요. 지금 저러고 있군요.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거를요. 우라늄 농축시설. 지금 보면은 핵무기 연구소 생산시설 현지 지도를 공개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저 뒤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장치, 뭐 원심 분리기 자체 제작 기술 확보했다. 그리고 추정되는 뭐 장치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는 건데 이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 시설 내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 북한이 공개된 사진은요. 그동안 각국에서 글쎄요 정보기관은 파악할지 모르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최영주 소장님, 네네. 뭐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까지 말했다라고 소개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거 이런 내용, 이런 시설 사진을 공개한 북한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이 부분은 숨겨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핵탄두를 만드는 건 두 가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과 우라늄인데 예. 이 우라늄 시설 자체는 지하에다가 해서 농축 시설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북한입니다. 예. 근데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 대선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지금 대선 진행 중인데 그렇죠. 봐라 우리 좀. 예, 해리슨이 되든 뭐 해리슨이 지금 뭐 좀 앞서고 있는 추세긴 하나 트럼프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북한과의 이 비핵화 논의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어떤 시위를 통해서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협상력이죠. 예전에 하노이 노딜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이 플루토늄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폐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당시에 이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같이 없애라 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가버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근데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핵밖에 없잖아요. 뭐 경제가 잘 됩니까? 뭐 따지고 보면 GDP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에 대한 부분들을 과시하면서 나중에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입지,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포석을 까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요. 조금 좀 애잔하긴 합니다. 핵밖에 없는 북한. 핵밖에 없다. 근데 뭐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지만 우리로서는 왠지 답답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저런 핵 문제는 우리의 뭐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미국 역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거기에서도 약간 북한이 언급은 됩니다. 아주 짧게요.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that is why Putin endorsed her last week, said, I hope she wins. And I think he meant it.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라늄 농축시설 막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최영철 위원? 네. 과거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등 큰 굵직한 미국의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내놓는 카드가 미사일 정도 도발하는 거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가면은 핵실험이거든요. 지금 6차까지 됐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 이게 조금씩 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10월쯤에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좋겠죠. 트럼프가 돼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이제 핵 군축으로 가고 싶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설사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의 대체적인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었죠.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하는 약간 그렇죠. 사실상 모른 척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력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력을 지금 보여주기에는 지금 국제 구도가 굉장히 좋지 않죠. 당장 중국이 반대를 할 겁니다. 요즘에 사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중국. 좋지 않을 뿐더러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을 승인 없는 북한의 핵 도발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국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히고 있다. 예. 그리고
핵실험을 한번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의주에서 엄청난 수혜가 나서 지금 정권이 아마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 오늘도 나오죠. 저렇게 과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겠지만 아주 초라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미 정보당국이 북한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각인시켜 줄 것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7차 핵실험 자체를 강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대신에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를 보라고? 우리 이거 있다. 어떡할래? 전화 좀 해라.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중국과 북한 아무리 봐도 안 좋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무슨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물건 들어간 거 약간 밀수품 같은 거 옛날엔 중국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요새는 엄격히 단속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인물이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김정은을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러시아 통신의 보도인데 러시아 쇼이구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러시아 쇼이구는요.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서기예요. 그러니까 안보 쪽 담당하는데 최근까지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러시아에. 무려 푸틴 체제에서 12년을 국방장관 했고요. 이 쇼이구라는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인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교체가 되면서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서기인데 이 인물이 오늘 김정은을 만났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은 가까워진 상태에서 굉장히 전쟁과 관련된 밀접한 인물이 김정은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보도를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노동신문에요. 아주 그냥 장문의 지루한 기사와 함께 사진이 많이 실렸는데 이게 차례로 나와 있어요. 그 신문에. 처음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를 김정은이 시찰했다. 특수부대 시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 사격 시찰. 방사포 관련 시찰했다는 거예요. 특수부대를 찾아가더니 방사포 부대를 또 찾아가서 봤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방금 전에 소개했던 핵무기연구소,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 이동, 우라늄 농축시를 찾아가서 또 시찰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특수부대, 방사포, 핵무기. 홍석준 전 의원. 네. 마치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벌이는 쓸 수 있는 무슨 작전 또는 무기 이걸 좀 차례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우리 그 MBN 제작진에 깜짝 놀랐는데 저 세 가지가 정말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울 어떤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해 공군의 지금 정상적인 대칭 전력으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그 지금 군 전반적인 전력이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군의 예를 들면 탱크다, 또 공군의 어떤 비행기라든지 또 해군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장비들에는 많은 또 그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군요. 그것도. 그렇죠. 비행기에도 그렇고 뭐 그 함정에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경제력은 이런 어떤 연료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이런 어떤 특수작전군, 지금 현재 특작부대가 한 10만 명 내외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특수작전군을 통해서 남한의 유사시에는 파견을 해서 어떤 후방에서부터 이제 그 어지럽히하는 작전.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이동이 필요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휴대인선 일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방사포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어떤 핵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핵과 방사포가 또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그 시설을 김정은이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보이면서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보도가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 보도는 뭐냐면 완전히 소형했다. 예. 마치 뭐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다 소형화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형화 모듈화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표준을 해서 대량 생산할 그런 어떤 지금 준비가 지금 그럼 거의 소형화됐다라는 거는 방사포를 통해서 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전술 핵으로서 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어떤 준비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북한이 대남 어떤 그 무력 도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것을 잘 감시하고 한미 핵 협력을 통해서 이거를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최영철 위원께요. 사실 이 핵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북한은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 통상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외교의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북한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중동 지역 최근에 또 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쪽에 치중하고 북한 쪽은 약간 뒤로 밀린 상태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 조야의 사람들은 북한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제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엄포용이다. 정권에 연장하기 위해서 예. 수령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엄포용일 뿐 북한은 그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보다는 느슨하게 가고 우리 보고도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NPT 체제를 가져가면서 북한을 달래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핵군축으로 가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핵군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은 무조건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조야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핵군축으로 간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 정권으로 가든 지금 국민의힘 정권으로 가든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민을 던집니다,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어떤 분야에 보면 저평가를 받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항상 북한의 존재거든요. 북한 때문에 뭐 그 정도 값은 안 되겠는데 이런 게 많아요, 보면. 자,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공개한 이 모습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뭐 좀 관련이 좀 있어 보이네요. 미국 대선 얘기인데요. 뭐 그 토론은 끝났지만 그 위에 참 많은 현상과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know, when you win, you don't really necessarily have to do it a second time. I would do NBC. I do Fox too. I do Fox too. We had two debates, though. I had a debate with crooked Joe Biden, right? And I had another debate with her. There will be no third debate. Donald Trump and I had our debates. You watched it? Did you watch it? And look, I believe we owe it to have another debate. Come on, I ain't going that far. There you go. I'm proud of you now. No eating dogs and cats. 자, 미국 대선이요. 귀걸이 음모로 등장했답니다. 그리고 방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개 고양이 얘기했죠. 요새 미국 정치권에서 개 고양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요, 지금. 이 밈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밈은 이렇게 짧은 영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더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더 합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후보는 3차 토론 직후에는 약간 할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거 필요 없다. 끝났다. 토론은 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여영 전 의원님. 네. 트럼프 후보는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보면 항상 굉장히 그냥 자신감 과잉이에요. 그쵸. 넘쳐요. 그런데 이 토론 얘기만큼은 조금 뒤로 빼고 처음에는 뭐 할 수도 있다 그랬다가 뭐 특정 방송국 얘기도 할 수 있다 하다가
뭐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뺐단 말이에요. 토론에 대해서 왜 거부를 하는 걸까요? 이번에 해리스와의 첫 번째 토론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해리슨이 판정승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썼나 보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하는 지지가 훨씬 더 상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리스 판정승이다 91%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게 24%밖에 안 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뭔가를 느낀 거군요. 그럼. 예. 그리고 실제로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은 토론 전에는 4%포인트 정도의 격차였는데 예. 이 토론을 지나고 나서 지금 해리스가 1%포인트 격차를 더 늘리면서 전체 트럼프는 42% 그리고 해리스는 47% 이렇게 격차가 점점 벌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캠프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슈를 선점하고 우위를 점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연설 과정에서의 총격 사건, 예. 그러면서 또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트럼프의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예. 지금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에 국민적 기대 그리고 이 해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트럼프한테는 악재처럼 보일 수가 있고 특히 토론 과정에서 예. 그 IT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먹는다라는 갑자기 음모설을 그 얘기 툭했어. 아까 나온 게 개, 고양이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음모설을 제기하면서 이 미국 사회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표심을 오히려 자극해버렸다. 또 저거 사실이 아닌 가짜라면서요, 저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리슨이 또 맞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200명이나 나한테 더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허점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폭스뉴스 보수 쪽 언론사죠. 예. 지금 토론회 한번 3차 하자라고 양쪽 측에 서한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예, 묵묵부답인 상황인 것이죠. 해리슨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는 토론합시다. 더 해야죠. 근데 트럼프 후보는 그거 필요 없는데요. 뭐 자꾸 왜 하자고 그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요. 사실 이제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미국 땅이 크잖아요. 근데 양쪽 해안가는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하고요. 가운데 땅은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이른바 스윙 보토 주들가 어떤 때는 민주당, 어떤 때는 공화당, 이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 주들이 몇 개 안 되지만 여기가 결정한다. 거기가 다 판가름한다. 그래서 막판 가면 어떤 극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극한의 모습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음모론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죠? 로라 루머라는 아주 극우 활동가예요. 극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뭐 친하다고도 알려줬는데, 트럼프 후보하고. 그런데 이 토론회 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귀걸이를 하나 착용을 했는데 그 귀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밤 귀걸이 선택 흥미롭다 그러면서 이 귀걸이가 이어폰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어폰. 그러니까 이어폰, 원래 토론회장에 이어폰 착용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귀걸이 모양 이어폰을 착용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런 게 판다. 모양이 비슷하다. 가운데 큰 진주가 박혀있는 뭐 이런 거 비슷하다. 그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소영주 소장님, 이거 사실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는 진짜 귀걸이입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실제 귀걸이로 이게 뭐 일단 보면은 극우 활동가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비단 꼭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극당 정치에서 나오는 이제 폐단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게 뉴미디어에 또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주장하더라도 필터 기능이 있는데 뉴미디어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그런 거를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SNS나 뉴미디어에 이거를 올려놓고 퍼뜨리면 본인들, 그러니까 믿고 싶은 확증 편향에 있는 극우 쪽의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퍼뜨리죠.
그냥 믿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요. 이거는 극단 정치에서 나오는 이쪽에서만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쪽 한쪽 극단에서는 해리스 후보는 무조건 이어폰 귀걸이를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했고 한 것이고 어떤 팩트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그거는 거짓이 되는 지금 것입니다. 나왔잖아요. 실제로 저거는 그냥 귀걸이다. 그냥 그리고 실제 귀걸이입니다. 저거 똑같은 모양이다라고까지 설명이 됐는데 좀 저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저거 실제 파는 걸 착용했다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정치의 구조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폐단들이 지금 보여준 하는 뭐 단면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극우 활동가가 퍼뜨린 이 부분들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도 역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분들이 계시다. 확증 편향의 어떤 양 진영 간의 끊임없는 어떤 가짜 뉴스들이 지배하는 구조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극단은 극단대로 가고 그 중간에서의 어떤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뭐 선거가 뭐 결정이 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뭐 가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국 정치도 참 혼탁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 극우 활동가라고 알려진 로라 루모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름이 로라 루머예요. 이라 루머. 뭐 발음은 뭐 로라 루머라고도 발음하고 로라 루머라도 발음이 되네요. 하필 또 이름이 그러네요. 또 발음이. 아마 스페링은 다르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주장을 또 해놨어요. 보니까 오바마는 미국 태생이 아니다. 9.11 테러는 내부 소행이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 내 지금 여기 보면 테일러 그린 의원이잖아요. 이거 공화당 내부 이제 공화당 의원인데 루머의 수사와 어조는 공화당의 큰 문제다. 이 루머란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화당 큰 부담이다.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최영철 의원님 31살이라 그래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근데 트럼프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8년 전에도 탐사 전문 보수단체 소속으로 그 활동가로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일찌감치 저 세계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 거짓말이 8년 동안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약간 막 조언을 하고 뭐 아니 보니까 미국의 언론에 보면 트럼프 후보가 저 인물을 만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말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캠프에 못 들어왔다고 그래요. 거짓말 워낙 많이 하니까 공화당에서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캠프에서 활동을 못하고 외곽에서 계속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막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뭐 막말도 아까 자막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소행이다.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태생이 아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마약을 사용하는 매춘부다. 이런 뭐 막말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저 공화당 이너서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트럼프와는 계속 만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만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2016년도에 저런 막말과 헛소리를 재미를 봤으니까 그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혐오 발언, 이민자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재미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전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미국에다 나오는 보도 내용은 그 트럼프 후보가 나온 개 고양이 발언 있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 인물이 한 발언 아니냐라고 또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민자들이 미국 사람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가 8년 전에 사고에 갇혀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만큼은 현명한 미국 시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이상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갈수록 아마 백악관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뭐 영상에도 등장했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도 무슨 개, 고양이 뭐 이런 얘기 꺼내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마 이런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약간 이걸 가지고 약간 놀이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한 놀이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관련 영상이 좀 묶여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y're eating the pets. In Springfield, Ohio, eating people's pets originated with a Facebook post that attributed the claim to a neighbor's friend's daughter. Execution after birth. It's actually no longer abortion because the baby is born. There is no state in this country where it is legal to kill a baby after it's born. She can't talk about that. People don't. The ones that made them,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ou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Because when I hear that, see, I'm a different kind of a person. I fired most of those.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Smell enough like dog food to make your dog go out there and find your dog. Needs more do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1 through 2028, I make a quick report about you big time. And uphold the Constitution and stuff. Who would you be? I will be a president that will protect right.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상황이 가고 있는 거군요. 조영주 소장님, 일단 이런 밈 영상이요.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나 약간 좀 황당한 그런 걸 모아서 짧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보는 이런 영상들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놀이도 시작했지만 이게 거기에 등장하는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이 밈이라는 게 순간순간 지나가고 쓱쓱쓱 부담 없이 보기 때문에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만 갖고 들어갑니다. 텍스트를 보지 않아요. 표정과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중 확산력이 큽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막 놀라는 이런 것까지 거기다 섞어갖고 만들었어요. 되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텍스트 없는데 그냥 그림 하나로 그냥 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가 지금 희화화되는 겁니다. 풍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해리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듣더라도 트럼프가 말하는 걸 보면 이민자들이 개를 먹고 고양이를 먹고 반려동물을 먹는다. 대한민국에서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아주 상위층에 있는 거의 비정상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미국 대선에 나온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밈 자체로 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CNN에서 시민들 여론조사가 6대4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63% 30% 트럼프가 이제 참패를 했는데 당연히 트럼프가 토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 밈은 제가 봐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참 우스운 광경입니다. 홍석준 전의원님, 뭐 이런 상황 지금 트럼프 후보가 토론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수세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원래 트럼프가 처음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아는 게 없다, 정책이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기자하고 기자회견도 못 한다고 막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면서 토론에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토론에 이제 참패했어요. 그런데 왜 참패했냐면은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은 비언어적 넘버블 어떤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좀 참패를 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할 때는 보면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든지 약간 또 치맥기가 있지 않냐 이런 어떤 표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 아주 놀랄 때는 놀라고 또 뭐 비꼴 때는 턱을 뭐 이렇게 하면서 비꼬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턱을 괴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언어적인 제스처로 인해서 완전히 트럼프를 압도를 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루머가 LOMER 스펠링은 다른 루머인데 이름 다르죠 스펠링이? LOMER의 루머인데 그런데 저런 어떤 사람의 어떤 주장을 트럼프가 받아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저런 어떤 괴담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 정치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동이라든지 사실은 괴담이 참 판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괴담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심판 내지는 여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이번 트럼프가 뼈저리게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요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최영철 위원께. 그러니까 지금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뭐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수세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조롱의 대상으로 밈이 만들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 굉장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하다. 이런 분석도 여전히 나옵니다, 지금요. 우리 사회도 그러하지만 미국 사회도 지금 양극화가 대단하죠. 잘 사는 사람과 빈곤층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면서 예. 빈곤층의 박탈감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지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트럼프가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일으킨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보건정책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능한 대통령임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때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가다가 삼성전자 지붕을 보고 왜 저렇게 좋은 공장이 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큰 건물이 뭐냐 저게 뭐야. 그러죠. 그러니까 저런 공장이 있다면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도 더 받아야 되고 돈을 더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답지 못한 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미국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제 새로운 미국, 발전하는 미국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지도자가 아닌가. 미국 시민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고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결국 저 트럼프는 허당이었음을 8년 전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아마 미국 사회 대부분의 예측일 겁니다. 미국 대선 뭐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 어떤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것인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선거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지구가 멸망을 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진 속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했죠. 오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가 멸망을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퇴임식에서 검찰총장의 얘기 어떤 얘기 좀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피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정영주 장님. 네. 그러니까 검찰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정의 세우고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원칙적 얘기인데 지금 영상에 잠깐 나오고 뭐 소개 안 됐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도 진영은 낮아서 이래도 뭐라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저래도 비판이 있고 뭐 약간 여야를 겨냥한 듯한 말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좀 포함돼서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뭐 마지막에 떠나면서 좋은 말은 했죠. 뭐 국민만 바라보는 어떤 원칙, 그다음에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마음. 말은 좋아요. 좋은 말만 하시고 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다.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울 만큼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행동에 옮겼는지 되돌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좋은 말만 남기고 떠난 이원석 총장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만 남기고 간 이원석 총장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영철 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원석 총장만큼 사실 힘든 구조 하에서 총장직을 수행한 검찰총장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을 테고 정권 자체가. 그리고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으니 또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압박이 많았을 터이고 구조적으로 이원석 총장이 어려운 것은 맞았지만 하지만 이원석 총장 스스로 앞을 본 것이 아니라 옆을 너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사가 너무나 지연됐다. 그럼으로써 결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원석 총장은 지연된 정의를 너무나 많이 양상해냈다.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모든 수사에 마찬가지다.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문다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의 사건도 그러하고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러하고 수사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늦었다.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그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가방 받은 것도 이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로 수사 종결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도 수사심의에 붙이면서 또 시간을 끌고 옆을 보면서 눈치 살피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갈 길인가? 이렇게 강단이 없었어야 어떻게 누가 어떤 사람이 고소고발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입니까? 결과를. 저는 검찰이 너무나 좌고우면 많이 했다. 이원석 총장 시어머니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예. 시어머니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검찰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직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홍석주 전 의원님, 신영진 의원님. 제가 좀 점수로 좀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식을 가진 이원석 검찰총장.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예, 저는 60점을 점수를 주겠습니다. 60점은 약간 50점은 넘는 거고 60점이면 이게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죠. 양이요. 양도 겨우겨우 양입니다. 그럼 어떤 60점의 의미는 뭡니까? 예, 검찰총장이 뭡니까? 경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사 조직의 정점으로서 외풍을 방어하면서 정말 검사들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도록 검사들이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정의를 구현하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외풍을 막아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과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즉 임기 동안은 소신 있게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꾸려라.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23명인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9명, 50%가 안 되게 검찰총장 임기를 못하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권 핵심부와 검찰총장 계속해서 좀 충돌이 빚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임기를 사실은 보장을 하면서 소신껏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지금 핵심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든 야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법카 사건 같은 경우 고발된 게 언젠데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문다희 씨라든지 그런 것도 많고 또 설사 김건희 여사건이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죄가 있든 없든 빨리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항들을 너무너무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특히 임기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점을 주셨어요. 신현영 전 의원께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50점 드리려고 했는데 예. 떠나가는 마당에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70점으로 좀 더 올렸습니다. 오히려 더 점수가 10점 높네요. 지금 홍석준 전 의원보다 더 주셨어요. 꽈락은 면하는 걸로. 어떤 이유? 70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이원석 총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무난한 만큼 성과가 없었고 미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인터뷰할 때는 국민들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의 구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뭐 최상병 이슈에 대해서도 뭐 수사지휘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무기력한 부분들의 모습을 보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황제 조사에 대해서도 뭔가 법불악이라는 얘기,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워딩까지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내부 조사하고서는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그런 검찰총장 임기 과정에서 인사가 나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더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을 갖는 것 같은 실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인의 본연의 그런 소신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채 지금 미미하게 결국에는 마무리된 것 같아서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대만큼 뭔가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좀 무기력한 모습 아니었나
라는 면에서는 지금 여야 관련된 여러 수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뭐 호응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도 오늘 그런 걸 상황을 좀 알고 있으면서 다 여야 양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각각 지금 두 분의 전직 의원께서 60점, 70점 주셨어요. 높지 않은 점수네요, 확실히. 자, 지금 속보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뭐가 좀 빠르게 진행돼서 뉴스가 들어오는데 이겁니다.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지금요. 아, 이거 정부가 이거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얘기했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그 누군지를 막 공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전공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니까 파악이 된 거네요, 누군지. 뭐 이런 게 속보로 좀 들어와서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사과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당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아닙니까? 조국 사과하세요.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어떤 맥락이 좀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재보궐선거 치러되는데 특히 구청장, 뭐 군수 이런 선거도 많거든요. 근데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돼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의 김경지 후보자를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과감하게 일해서 당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님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 후보님은 전에도 2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봅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우리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황명선 의원 지원 단장이에요, 지금 재보궐선거. 근데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발언으로 재보궐선거 시작한 거 기쁜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민비조 외치며,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지방 지민비조 이거 선거 때 나온 거잖아요.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 따로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이거잖아요. 이걸 외치면서 윤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과하세요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과 여기서 나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조국 대표가 사과하겠습니까? 사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10월 재보궐선거가 조국혁신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하자면 당에 대한 존재를 탈바꿈시킬 계기가 되거든요. 12명의 의원이 있긴 하나 지역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비례의원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 재보궐에서 호남을 근간으로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호남 2개의 축에서 뭔가 성과를 어떤 후보를 내고 뭔가 승부를 겨루는 그런, 말하자면은 내후 2026년에 지방선거에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국 대표가 말실수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까 발언이요. 따지고 보면은 작정하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라, 부산을,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최근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구동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되 같은 걸 찾아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재보궐 상황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를 할 모양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요,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주당과의 조금 피할 수 없는 신경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조국혁신당 반응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왜곡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얘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사과 안 하겠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최영철 의원. 근데 사실은 저 부산 쪽만 아니라 호남 쪽에서는 더 격렬해요, 지금요. 굉장히 격렬해. 서로를 굉장히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제는 각자의 길, 진짜 경쟁자의 길로 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오늘 낮에 호남의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지금 영광 곡성이 조국당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아, 요번에 그렇습니다. 재보궐 열린 예, 것 중에 민주당이 하나입니까? 안심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거의 이를 만큼- 군수 그렇습니다. 군수 선거라는 겁니까? 선거인데 10월 26일에 합니까? 10월 16일에 합니까? 어쨌든 여기에 선거가 민주당하고 세게 붙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조국당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호남에서 있는데 예. 호남이 왜 그러면 야권 분열을 만드냐고 물어보니 예. 호남은 민주당이 좋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도 갖고 있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도 언제든지 모색하는 중이다. 예. 이런 그 언론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도 강력한 대선 후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예. 그리고 호남 민심도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영배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호남 최고위원 후보 한 명도 당선 못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호남이. 그래서 호남 홀대에 대한 사실 나쁜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시선도 있는 터에 만약 조국당이 이번 보선에서 선전한다면 호남 민심도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조국당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조국 대표가 거기 가서 뭐 월세방 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뭐 지내겠다. 거기서 회의 연다. 매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활을 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10월 달에 나쁘게 나오면 예. 조국당도 얼마든지 지금 야당의 그 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닥치니까 경쟁자가 되는 건가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친합시다, 잘 지냅시다 이런 것 같았는데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최근에 몇 가지 모습이 주목되는데 우선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모른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나와 이제 꾀죄죄하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더니 그 방송 이후에 전화가 끊겼어요. 내가 하여튼 좀 뭐 이렇게 평을 하면서 좀 꾀죄죄하다 소리를 했더니 그게 좀 아팠던 모양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네. 유인태 전 총장이 본인한테 그런 얘기했다 연락이 안 온다. 근데 요즘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만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이거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그게 사실 말고 왠지 그냥 그때 뭐한 2년 이상 되고 걱정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시는 건 맞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걱정될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지. 자, 신현영 전 의원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제안에 왜 응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각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2의 집권 체제를 이제 구축하고 예.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숙제는 너무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에만 국한되지 말고 중도층, 외연 확장, 더 나아가서는 보수까지도 뭔가 확장성 있게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환에서는 지금 보수에서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예. 김종인 전 의원님 그리고 이상돈 전 의원님도 그렇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1대1 만남을 하고 계시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상돈 전 의원님은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대란 제대로 막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 꼭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계 쪽의 의견들을 더더욱 두둔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예.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 그리고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는 이런 확장된 외연 횡보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수분들의 이야기도 들으고 또 진보의 그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의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만나줬을까요? 이거?
지금 의료 대란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전에는 또 이 이재명 대표와의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었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니었는데.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의 특징은 보통 뭐 이준석 대표와도 그렇고 본인이 필요하면 진보든 보수든 예.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열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대선 지지 후보들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누구든 높게 나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잠재력 있는 후보라는 생각에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만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과거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대통령인데 약간 쓴소리 비판적인 입장에도 만나줬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힘을 주거나 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그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하신 것처럼 비례 5번에 또 여야를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좀 뭐 특히 대선이라든 총선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좀 멘토 역할을 좀 해 오신 분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뭐 별의 순간이라고 점 찍으면 그 사람이 마치 뭐 대통령 어떤 당선될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있고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의 성격을 제가 저희 당 이제 비대위원장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좀 때로는 좀 치밀하지만 또 때로는 보면은 예. 찾아오시는 분을 잘 마다를 못 하시더라고요. 찾아오면 마다 안 한다. 특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본인을 좀 인정하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도울지 뭐 예.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